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복지대학 2023년도 7월 비교과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법률 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률 상식 이제 생활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두 시간 내에 다 끝내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좀 파트를 나눠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로 가족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혼인, 이혼, 상속 등등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같은 것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거나 또 여러분들이 더 배우길 원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뭐 형사법이라든지 또 세법이라든지 또 행정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학과 전재영 교수고요. 여러분들하고 생활법률에 대한 얘기를, 가족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도 법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죠. 물론 가족끼리도 오손도손 이렇게 화평하게 살면 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그게 자녀가 이제 크고 또 출가하고 따로 가정을 이루고 또 뭐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못 살겠다, 뭐 헤어지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협의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주먹 다툼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어보고 그나마 이제 적당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정해놓은 민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우리가 이 가족끼리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족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결혼.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과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법적으로 결혼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혼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법적 혼인이 되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나, 또 뭐 살다 보면 이제 슬슬 지루해져서 결혼을 끝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끝낼 때 어떻게 이걸 해소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슬슬 이혼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을 잘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의 방법. 제가 이혼을 하시라고 오늘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본인 생각이 없어도 본인이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셔서 잘 대응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이 이혼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그 이혼의 효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결혼과 이혼까지는 우리가 보통 부부 간에 배우자끼리의 문제가 될 텐데요. 물론 뭐 이혼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인이 선택을 갖다 못하고 가는 문제도 있죠. 이른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뭐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뭐 윤회를 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들께서 신께 정하시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죠. 내가 삶의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통 제사에 되겠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물론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죽으시면 알아서 남은 사람들이 나눠 갔습니다.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그걸 좀 의미 있게 뭔가 나눠놓고 가고 싶은 경우도 당연히 있죠. 사람이라면. 뭐 예를 들어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맨날 뭐 그러고 있고 막내딸은 좀 어렵게 살고 있어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시게 되면 뭐 큰아들이 지가 장남이랍시고 콜라당 다 먹고 뭐 동생도 안 넣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평생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어떤 뭐 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이라든가 병원에 기부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해놓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상속의 형태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유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결혼, 이혼, 상속인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순서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결혼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꿈꿔보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혼이라든가 상속도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혼을 하셔야 이혼을 하지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이혼을 하겠습니까? 또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아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나눠줄지, 또 애들 안 주고 내가 딴 데 쓸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뭐 끝까지 쓸쓸하게 혼자 사는 죽는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뭐 아예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봐야 될 텐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또 우리 그 시청자님들 경험상으로는 보통 남자분이 저렇게 이제 구애를 해서 결혼해달라고 애걸복걸한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모양새가 그렇게 가야지 화평한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우리가 뭐 계약서 쓰고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두 당사자가 법률 당사자가 의견이 서로 맞는 일치하는 것,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다만 나중에 한쪽에 말을 바꿀 경우에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다툴 때 필요하니까 그 증거로서 계약서라든가 녹음을 해놓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그런 증거 없이도 두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가 서로 부부가 되겠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면 우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 그리고 이런 법률혼을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고요. 그 혼인과 유사한 다른 것들, 형태는 남녀가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약혼, 동거, 사실혼 이런 등등은 우리가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부여하는 혼인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계약 결혼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계약 결혼이 불법은 아닙니다. 뭐 아주 큰 부자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결혼 전에 계약서를 꼭 쓰죠. 그래서 뭐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이혼하면 뭐 위자료가 없다든가 자녀를 갖다가 낳게 되면 뭐 누가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덕에 반하는 것들 뭐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 동침하지 않는다든가 또 뭐 아이를 낳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의 일반 원리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부로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적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법이 정하는 혼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속였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경우죠. 뭐 직업을 속였다든가 불치병이 있다는 걸 속였다든가 또는 뭐 이미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농락하게 속였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각각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혼인, 즉 이른바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인정한 나라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의 이제 그 세태의 변화를 보면 이런 혼이라고 하는 것도 꼭 성별 구분이 아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춰 보면 앞으로는 동성혼도 좀 이제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교황께서도 캐톨릭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황께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갖다 밝힌 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혼인의 적당한 나이, 혼인 정령입니다. 즉 나이가 차야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어떤 뭐 그 감정의 그 장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두 남녀가 함께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정령은 현재 우리 민법으로는 모두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개정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우리 조금 나이가 많으신 시청자분들은 좀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였습니다. 여성들의 나이가 좀 더 적었는데요. 뭐 그때는 뭐 남녀 차별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기준으로 생물학적 기준으로 남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바로 맞닥뜨릴 텐데 그럴 때 적당한 나이가 언제냐를 가지고 했을 때 여성들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서 그때부터 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커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면 뭐 학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남자 18, 여자 16이니까 뭐 16으로 맞출 거냐, 또는 18로 맞출 거냐, 또는 중간으로 해서 17살 할 거냐, 뭐 이런 건 이제 입법자의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국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충분히 다 졸업을 하고 또 조금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18살로 정해서 지금은 18살 되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본인이 16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퀴즈 나갑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20살? 땡,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20살이었지만 현재는 19살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종종 바뀌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강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살이기 때문에 19살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딱 18살 한 경우밖에 없죠. 18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19살 이상이 되면 그냥 자기들끼리 멋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모의 동의 필요 없고요. 만약에 정말 급해서 18 이전에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혼인 신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미성년자 혼인할 나이가 안 돼서 결혼한 것은 당사자들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 만 18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근친혼은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는데요. 근친혼은 8촌 이내로 현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8촌 이내를 할 수가 없고 동성동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동성동본도 혼인은 가능합니다. 97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2005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현재로서 동성동본은 가능한데 8촌 이내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좀 완화시키자 여론이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를 좀 보면 유럽은 3천, 미국이나 일본은 4천 범위까지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좀 이렇게 친인척이 적은 아이를 안 낳는 사회에서는 8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4촌도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넓지 않나라는 의견이 충분히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혼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혼인 사람들이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받지도 않고 그건 이제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 요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법률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형식, 즉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그냥 아까 앞에 있는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자,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이른바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앞에 요건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혼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법률원의 버금간 효과를 줄 뿐이지 똑같이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우리가 신경 쓰시고 저희가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데 결혼식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 굳이 낭비적 여성하시만 결혼식을 하지 말고 어디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가 식사나 간단히 하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실속 있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혼식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어떤 그 언약식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결혼식은 안 해도 뭘 해야 된다? 혼인신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이런 실질적 요건이 없는데 그 결혼하겠다는 의사도 없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과거에 뭐 미스 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예쁜 연예인들 보면 자기가 정말 결혼하려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갔더니 이미 자기가 결혼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어떤 이상한 사이코파트 애들이 이런 미스 코리아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하고 지금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죠. 물론 그 혼인신고 과정에 허위나 아니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이미 결혼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걸 나중에 만약에 혼인을 갖다 취소시켜버리면 그 문서의 기록이 남으니까 본인이 한번 결혼 시집 갔다 온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헛수할 리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걸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 국제결혼할 때 혼인신고는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하고 아프리카 뭐 어느 나라 해볼까요? 뭐 특정한 나라 하기는 그렇죠. 뭐 우간다의 여자분이 결혼을 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만났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미국에서 거행지법이니까요. 미국의 법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영사관 또 좀 나라가 작은 데는 대사관밖에 없죠. 대사관에 가보면 영사라고 하는 외교관이 있습니다.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 혼인신고학과 동일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국내에서 한국 남자와 우간다 여자분이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는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의 법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실질적 요건, 아까 앞에서 봤던 뭐 혼인에 대한 나이라든가 근친의 범위 이런 것들은 각자의 나라의 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는 16살 돼야 될 수 있는 거지만 우간다 쪽 부인은 만약 우간다법이 16부터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16살 되어도 혼인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대로 실제 요건은 혼인 신고는 거행지나 어느 일방의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나름의 효과가 또 생깁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실제로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 신고서는 구청이나 시청 가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이름을 쓰시고 한자도 쓰는 칸이 있죠. 그래서 한자 성명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연습 좀 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본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던데 자기의 성씨의 본관이라는 뜻입니다. 본관이 예를 들어서 뭐 이씨 그러면 경주 이씨, 뭐 김씨 그러면 김해 김씨 이런 식으로 본관도 쓰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 좀 그 파악하고 하셔야지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걸고 그러시면은 좀 창피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쓰시고 뭐 부모님에 대한 것도 쓰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본인들과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어, 이전 혼인의 해소일자, 만약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직접 혼인이 언제 끝났나를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 재혼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쓰게 되었고요. 뭐 근친혼 여부 아까 8초이나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걸 체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증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러 갈 때 친구나 뭐 친정이나 누굴 데려가는데 뭐 참 급하시면 거기 뭐 그 구청 직원들한테 해달라고 하셔도 잘 도와주십니다. 그럼 아무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뭐 남편 쪽인지 아내 쪽인지 우리가 미성년자 누군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칸이 있고요. 뭐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혹시라도 과거에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 불렸던 오늘날 이제 뭐 피성능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놨는데 법이 그런 사람들은 후견인의 역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원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남녀 같이 살면 다 그 부부라고 생각하지만 뭐 사회생활 하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래층 새로 이사 왔는데 젊은 부부가 이사 왔더라. 그럼 뭐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이제 진짜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 봤을 때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동거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혼인 요건 중에 실질 요건만 있는 것이지 혼인 신고라고 하는 형식 요건이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동거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 의사가 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사가 없는 경우니까 그냥 혼인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혼인 수혈액이 전혀 없고요. 요즘 분들은 좀 낯선 단어지만 옛날 어르신들,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런 첩관계라는 것도 좀 일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도 역시 동거에 준하는 관계로 봐서 혼인의 흐름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약혼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약혼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 실질적인 요건은 있는데 아직 형식적인 요건, 즉 혼인신고까지는 가지 아니한 단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가 있는 거고 아직 때가 안 돼서 혼인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법적 효과를. 그래서 일단 자녀를 낳게 되면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혼외자가 되지만 이후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혼인 중에 출생돼서 혼생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혼인신고 전에 아이를 갖다가 낳아서 뭐 얘가 혼외자가 되면 어떡하나 생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후 부부가 결혼을 하시면 돼요.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혼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약혼을 깨도 됩니다. 파혼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파혼의 경우에는 약혼을 하고 뭐 약혼식을 쓸 수도 있고 서로 예물 같은 걸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물을 우리가 서로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뭐 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까지는 아니지만 곧 혼인을 할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그 효과를 일부 주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혼이죠. 혼인과 이상한 것 중에. 이 사실혼이 혼인신고가 없는 남녀의 결합관계입니다. 즉 실제 요건은 다 있는데 혼인신고만 안 돼 있는 경우죠. 근데 이 사실혼은 우리가 보통 동거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동거하고 좀 달라요. 동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실적 요건, 즉 부부가 되겠다라는 의사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산다, 그냥 인조이한다, 뭐 그냥 같이 지낸다,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실혼은 부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종래 과거 역사시대에 사실혼주의였습니다. 아니 우리 뭐 예를 사국 보시면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이렇게 결혼식하고 맞절하고 끝나지 뭐 포도청 가가지고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우리 원래 사실혼주의예요. 그냥 이렇게 물 떠놓고 남녀가 서로 맞절하게 되면 또 서로 간에 부부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 우리는 혼인으로 인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 인정을 하면 그냥 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서양의 제도를 갖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법률원주를 바꿔서 지금도 우리가 법률원으로 가고 있는 건데, 물론 그 당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법률원이 이제 오히려 더 문명에 가까운 제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또 바뀌었죠. 지금은 젊은 세대가 왜 우리가 그런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느냐? 혼인 신고했다 나중에 또 헤어지게 되면 괜히 기스 나는 거 아니냐? 뭐 서류에 괜히 그 자국 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 우리가 법을 이렇게 규정했으니 너희들은 다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에 맞게끔 법도 바뀌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혼을 법률원에 거의 버금가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사실혼도 큰 차이가 없게 주고 있지만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혼인의 효과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혼인신고를 해야만이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혼인신고가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혼인효과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원처럼 부부가 서로 간에 동거, 협조,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법률원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의무죠. 그러나 혼인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실혼을 깨고 타인과 혼인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혼이라는 절차를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혼 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끝내느냐.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끝냅니다. 즉 우리 헤어져 라고 쪽지에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음, 간단하죠? 예. 자, 이 사실혼이
혼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먼저 친족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라든가 또 장인 장모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말은 곧 그 친족 관계에서 오는 상속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좀 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받죠. 남편이 없으면 며느리가 대신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살아봤는데 서로 간에 뭐 처갓집이나 시댁이 좀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어떻게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의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년의제란 말은 좀 어렵죠. 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도 아까 혼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8살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그걸 성년자로 도와주는 간주해주는 제도가 성년의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로는 우리 혼인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미성년자인데 결혼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서 우리가 성년의제 효과를 부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성년의제 제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 사법상, 민법상 성년자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한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왜 이런 규정을 넣느냐? 결혼을 했는데 뭐 우리가 애까지 낳았다고 쳐봅시다. 결혼해서 애도 낳는데 아직도 미성년자예요. 아니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 하나 개통하러 갔더니 애를 안고 가는 애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고 아니 안 된다고 저 부모님 모셔오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또 이 애가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아이의 부모로서 뭔가 친권 행사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도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머니 모셔오라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데 아니 애 엄마가 와서 뭐 물건을 산 거예요. 반지 같은 걸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 우리 애가 사실은 좀 동안이지 사실 미성년자라고 애도 애가 애를 낳은 거라고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금은방 주인이 좀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년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알 듯 말 듯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뭐 가족금융증명서 같은 공문서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결혼을 한 걸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닌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니 핸드폰 가게 와가지고 애 엄마가 저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개통할 수 있어요라고 핸드폰 샀어요. 한 달 뒤에 오더니 아 이거 환불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이혼할 걸랑요? 그래서 다시 미성년자가 될 걸랑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성년유죄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번 하면 그냥 그때부터 영구히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이혼했다고 해서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오고 있는 거 없어요. 또 사실은 적용이 없고요. 또 공법관계 아까 사법이라고 하죠. 민법 쪽에는 이렇지만 공법 쪽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뭐 술, 담배는 이제 19세가 되는 해가 되어야 살 수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18세짜리가 와서 뭐 술, 담배를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 인정할 수 없고요. 또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보호되는 규정들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년의제가 사실은 적용이 없다. 법의 완전히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혼할 걸 전제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겠어요? 우리가 결혼하셔서 이렇게 100년해로 하실 걸 생각하시고 혼인신고를 해서 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혼인신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요구했더니 상대방이 뭐 귀찮고 그런 걸 안 해. 라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사실혼 존재 확인 청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런 건 돈도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둘이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놀러 가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또 애가 있다고 하면 뭐 그거는 뭐 빼박이죠. 애가 있는 뭐 그 생일 사진, 뭐 가족 사진 이런 걸 제출하시면 그러면 단독으로도 혼자로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른바 강제로 혼인신고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법률원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법리론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법률론의 경우입니다. 혼인을 하시게 되면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 이른바 호적부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친족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친족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8천 이내의 혈족, 혈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피를 나눈 거니까 아버지 쪽 부계, 친가죠. 그다음에 모계, 그 외가 쪽으로 이제 8촌까지는 우리가 친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혼인 관계로 생기는 거는 이 친족 관계는 인척이 되겠습니다. 인척은 혈족과 달리 이제 사촌으로 제한되는데요.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나의 그 처의 부모님, 장인 장모, 또 나의 남편의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등의 관계가 성립되고 인척 관계가 또 그 형제들인 뭐 형부나 처제 또는 뭐 그 남편의 혈족이었던 또 부인의 혈족이었던 고모나 숙모의 그 또 고모부 뭐 숙부님의 부인 숙모 등등 이런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정조, 동거, 협조,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이런 성적인 순결을 시켜야 되고요. 동거, 같이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침하지 않거나 별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활동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배우자가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비용도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부부가 온갖 재산이 섞여서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각각의 재산권 인정을 합니다. 이걸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데 좀 이따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재산은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나 함께 살아가는 비용을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부간에는 보통 일상적 가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위임자 같은 걸 안 써도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서로 간에 부부끼리는 서로 간의 대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 뒤에 가서 좀 살펴볼게요. 성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결혼했다,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류 자격이 부여되면서 F6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화도 좀 더 간단한 절차로 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외국인들보다도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부 별산제를 좀 한번 보시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제 뭐 부부가 살면서 서로 간에 각각 재산이 있느냐, 즉,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겁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특유 재산을 갖고 있는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부부가 별도로 계산한다는 제도, 부부 별산제입니다. 각각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이냐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녀서 본인이 뭐 이제 적금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건 부인 거죠.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 거하고 이거 섞이는 게 아닙니다. 또는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뭐 부인이 혼인 중에 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아파트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부인 거죠. 그 상속받은 게 뭐 남편 거로 바로 섞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부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남편 사업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그 집을 갖다가 뭐 남편과 공동 소유를 했다든가 대출 받으려고 또는 뭐 그걸 팔아서 남편에게 줬다든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별개의 행위가 있는 것이지 어, 취득한 재산 그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 자체는 자기 겁니다. 뭐 복권에 맞았다. 그래도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건데요. 복권은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산 돈을 남편이 대줬다. 또는 뭐 남편이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그냥 샀다. 그러면 남편도 분명히 기여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최여를 해야 될 수 있는데 복권 맞았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허용하도록 합시다. 근데 살다 보면 누구 것인지 좀 애매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살림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냉장고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소파도 사고 그러면 그럼 이혼할 때 이걸 갖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뭐 거기서 이제 협의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부인이 소파는 뭐 남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팔아서 돈을 나눠야 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일방의 명의로 샀다고 하더라도 뭐 아파트를 갖다 남편 명의로 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공동재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도 뭐 대기업 회장님이 부인하고 이혼하시는데 뭐 부인께서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과 뭐 이런 걸 요구하셨죠. 왜냐하면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결혼 이후에 불린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도 분명히 내조를 하면서 기여한 것이 인정됩니다. 이 내조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법적인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내조가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보통 반반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큰 부잣집인 경우는 뭐 변호사들이 몇 명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단단위로 몇 프로 계산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고 봐서 나중에 분할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빚도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빚을 졌다고 해서 사업상 빚을 졌다고 해서 부인이 갚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옛날 드라마를 보면 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와가지고 막다 때려 부수고 막 집안에 있는 가전제기도 가져가 버리고 막 그러는데 어 그렇다 만약에 부인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품 중에 절반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에 요청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법원에 명령장을 붙여야 되면 아무리 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 빚은 남편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빚이 상속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면 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죽어버리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일상가사 드릴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일상가사,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활의 집안일에 대해서는 부부의 다른 일방이 대신하여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 그 자녀와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래나 일이죠. 뭐 장을 본다든가 공감을 한다든가 뭐 택배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위임자 같은 거를 써줘야 되는 건데 부부끼리 위임자 없이도 일상 가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자, 택배가 왔습니다. 자, 성춘향님 계십니까? 아, 없습니다. 누구시죠? 이몽룡입니다. 남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남편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택배원이 아, 그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본인 계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남편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남편이 지금 그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 여자 들어오면 다시 오셔. 이러고 이제 내쫓을 때 우편 배달부나 택배원이 남편 시니까 대신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일상가사만 그런 겁니다. 일상가사라 볼 수 없는 부동산 뭐 집을 산다든가 뭐 자동차 산다든가 또는 뭐 장기 기증 이런 것들은 그 부부 일방이 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 이름 남편 이름으로 집을 사는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와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이런 거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사기가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계약이나 고가품 계약은 본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기 기증. 자, 저희 남편 콩팥 떼주세요. 제가 부인으로서 대리합니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일상가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가상을 위해서 뭐 외상거래했다든가 이런 일상가상을 위한 빚을 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함께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만 남편이 뭐 고가의 뭐 골프채 샀다, 카메라 샀다 이런 거 부인이 이해 질서라 그래? 난 그러면 샤넬백을 살 거야.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각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재산은 각자 따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누구 것인지 모르면 공동 재산으로 보고 빚도 따로따로 간다. 근데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할 수가 있고 책임도 지지만 어떤 고가의 그 물건이라든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리할 수도 없고 책임도 각자 따로 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혼인의 그
효과와 성능에 대해 봤는데 이제 혼인을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혼인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없앨 수도 있고 취소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했을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이라든가 허위 혼인신고는 아예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걸로 보지만 혼인 정령에 미달린다든가 또 중혼이라든가 미성년자의 혼인이라든가 또 사기나 강보의 혼인은 취소권자가 취소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혼인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장래에만 없어집니다. 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가 되면 혼인이 없어집니다. 실종 선고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그런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요청하면 법원이 사망한 걸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실종 선고만 취소시키면 다시 그 본인이 살아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망과 똑같진 않습니다. 뭐 비슷한 효과를 주지만.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우리의 관심사, 이혼입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서로 살아있는 와중에 혼인을 끝내는 건데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이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고 사느니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좋겠다라는 게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체 이혼 건수는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대가 들어서 좀 고령 이혼은 좀 늘어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혼이라고 하는 건요, 부부가 생존 중에,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거고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끼리 이혼하자. 그래, 좋아. 못할 줄 알고 합의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의 세계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런 민법의 세계, 사법의 세계, 개인과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당사자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뭐 몇 가지 나이라든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혼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합의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혼합니다. 물론 이런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합의가 안 됐어요. 즉, 뭐, 부인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해. 이러는데 남편이, 여보, 살려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이혼하면 못 살 것 같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럼 협의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한쪽 당사자가 난 죽어도 너랑 못 살겠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시면 돼요. 법원에 가셔가지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더 이상 얘랑 못 살겠어요라고 얘기하면 법원이 판사님이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봤을 때 그래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못 살겠다. 이혼하시오라고 땅땅땅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혼됩니다. 우리가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거고요.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강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고요. 이유나 원인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저 이혼할래요. 저도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만 법원에 나라가 봤을 때 아까 법률론을 갖다가 우리가 좀 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건강한 가정, 좀 이렇게 완벽한 가정이 있는 것이 나라에도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혼도 가급적 신중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2007년부터. 이게 뭐냐? 이혼 숙려 제도라는 겁니다. 이혼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홧김에 그냥 막 에이 못 살겠다 이혼을 누가 못할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이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달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이혼하겠다고 가면은 바로 판사님이 이제 사인해 주거든요. 그럼 이혼되는 건데 이제 한 달 후에 사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거 아니고 이혼을 마음대로 하시는데 한 달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제도의 효과는 이제 신중하지 않은 이혼의 홧김이면 또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이게 처음에 제도에 그냥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 아무래도 서울이 이제 가장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혼의 건수도 많거든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런 이혼을 신중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숙려 제도를 해보니까 한 달 후에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달리 그 뭐 해결하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다 싶어가지고 아예 민법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강력한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일리가 또 있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취지 자체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니 싱글만 뭐가 나빠서? 뭐 이혼하는 게 뭐가 나빠서? 이혼하게 되면 가족 해체가 돼? 이렇게 보는 편견을 담고 있는 제도라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고요. 또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왜 나라가 뭐 심사숙고라고 말리냐? 이런 헌법상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건 분명히 기본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법 중에 최고법이죠. 그래서 헌법에 뭐 맞지 않는 법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동성동본 금혼도 그래서 무효가 됐던 거고요. 아마 대통령도 헌법 위반하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는 좀 아니다라고 반대한 취지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위원은 뭐 상대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되는데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조금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애를 뭐 자녀가 다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 미성년 자녀라고 하면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요건을 좀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어떤 요건이 추가되느냐? 아까 이혼 숙려 기간이 얼마나 했죠? 한 달이죠? 예. 한 달. 한 달 후에 이제 결정하는 건데 여기는 3개월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좀 숙려기를 연장해 놨고요. 뭐 연장되면 이제 그 후에도 이혼에 따르면 그거는 뭐 무조건 오케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뭐 누가 양육권을 가질 건지, 양육비용을 누가 얼마 줄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제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니까 당사자가 이혼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제 면접 교섭권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정해야 되는데 이 면접 교섭권은 예를 들어 이혼을 할 때 아이가 아직 어려요. 초등학생이면 엄마가 양육권을 받는다. 그래서 아빠가 양육비를 매달 200만 원씩 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뭐 이런 걸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아빠도 아이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조부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면접 교섭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놔서 법에 갖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남편이 행사한다.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매달 15일에서 15일 날 5일간 행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방학 때는 뭐 일주일간 행사한다. 이런 것들 갖다 미리 정해서 법원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게 되면은 이제 판사님이 사인해줘요. 그래서 가정부에서 이혼 사람 확인해서 판사님이 사인해주면 그럼 이혼이 된 거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혼된 걸 생각하시고 집에서 마음 편히 계시면 큰일 나요. 왜? 이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그 행동은 우리가 뭔가 서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사인해 주는 걸 확인서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아까 어디 가서 한다 그랬죠? 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다 그랬죠? 거길 가셔야 돼요.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둘이 갈 필요 없고 아무나 혼자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혼 확인서 두 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그때 비로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혹시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판사님 사인해 준 걸로 그냥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기쁘다 뭐 한잔하든가 슬프다 이렇게 드디어 뭐 싱글데이 한잔하시고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신고까지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잔 하셔야 되는 거지. 이혼 한잔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유부녀다 유부남이다 이렇게 나중에 찾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협의이혼은 상대적 간단하죠. 그냥 뭐 본인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판사님한테 얘기하고 끝나면 됩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그건 좀 복잡합니다. 판사님한테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뭐 이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협의원에 비해서는 좀 절차가 더 있어요. 부부가
합의로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소송, 재판 그런 굉장히 겁먹으시는데요. 요즘은 법원도 다 서비스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거 하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원 가시면 다 그 도우미들이 있고요. 자원봉사자들. 뭐 없으면 뭐 또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기본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이 두 사람 이혼을 하시오. 뭐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사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간에 못 살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판사님 보시기에 명확하게 더 이상 부부 생활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법에서는 6가지 정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 5가지 볼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건 우리가 같이 못 살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건 거의 뭐 이혼됩니다. 악의의 유기. 이건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유기,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뭐 집을 가출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 집에 생활비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니까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2가지죠.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뭐 남편이 구탈한다든가 폭력 남편이죠. 이는 못 살죠. 또는 배우자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그 아주 엄한 시집살 시켰다. 요즘 누가 그러고 삽니까? 이러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이제 반대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장인 장모를 뭐 학대했다, 주ገብ했다 이런 경우 또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굶겼다 뭐 이런 경우죠. 이제 뭐 유명한 그 사건 있죠.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되게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뭐 며느리가 뭐 할머니가 남편한테 호소했더니 남편이 하루 사이로 집에 CCTV 설치해 봤더니 그런 장면이 찍힌 거죠. 며느리가 바늘로 콕 찌르고 다니는 사진을. 이런 경우 이제 세상 만사가 정말 요지경입니다.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인간이 나가서 안 돌아와요. 3년 이상. 그러면 어때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비슷한 거 앞에서 한번 보셨는데요. 아까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실종 선고는 5년간 이제 실종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요거 3년이 넘으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뭐가 유리하냐?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상속은 없죠. 그냥 분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은 아까 대충 50%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이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혼을 하시면 50%를 분할할 수가 있고요. 2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2년 더 기다려가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종을 하고 남편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서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리하게 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알면 조금 더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가 있어요. 기타 사유. 왜냐하면 이 부부간의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 일일이 다 시시콜콜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들고 와라 이겁니다. 판사님 보시고 중대한 사유라고 하면 이혼을 시켜주는데 뭐 지금까지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상습 도박 보통 이게 남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인들 보통 너무 과도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게 불임입니다. 불임을 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하겠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판사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애를 낳겠다는 목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그래서 문제 생기면 아이를 입양하거나 뭐 노력을 해야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걸 이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과거 전통 사회에 뭐 칠거지와 이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 그럼 재판상 이혼에 일단 이런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만세입니다. 예, 못 찾으셨으면 뭐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판상 이혼에서 이런 뭐 아까 원인 요건을 만든 사람이 이혼하자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그래 나 바람 폈다 어떻게 이혼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주장할 수가 없고 그 상대 배우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데 우리가 좀 신중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협의혼은 뭐가 있었죠? 이혼 숙려 기간이 있었는데 재판상 이혼은 뭐 숙려가 아니고 아예 제도적으로 가사 조정이라고 하는 걸 먼저 거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가사 조정을 전치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니까 의무적으로 판결 때리기 전에 가사 조정을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사 조정의 지금 모습인데요. 일단 19금이고요. 저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이죠.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예, 이렇게 부부가 일단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부인 얘기하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요. 전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 이러고 왔어요. 그 이혼 사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혼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뭔가 변명을 내놓겠죠. 아니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는데 앞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분들은요. 이분들은 판사님이 아니고요. 여기 조정위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조정위원들이 보통 이제 뭐 상담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이죠. 변호사나. 보통 이제 여자분은 보통 여자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좀 잘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제 막 해주고 뭐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뭐 아이들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마지막 차선처럼 가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분이 이제 법원 석이니까 이제 타이핑해서 기록하시는 분이고요. 요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요분. 옆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분이 하신 멘트가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양쪽 얘기 듣고 조정위원들 얘기 듣고 이분은 뭐라고 코멘트 하실까요? 뭐라고 코멘트 하실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사 조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4주인지는 아셨을 것 같아요. 왜 4주입니까? 예, 아까 이혼 숙려 기간도 한 달의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한 달 정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가사 조정 기간 내에 양쪽 당사자가 저희 이혼 안 할래요라고 이혼 청구를 취하시키면 그냥 없던 게 되는 거고요. 한 달 후에도 저희는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판사님이 판결 내려주시는 바로 그 유명한 프로그램 바로 예 부부 클리닉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자, 그럼 이혼을 하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잠깐 볼 텐데요. 이혼하시면요, 부부 간의 그 효과와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과가 완전 반대입니다. 부부 간에는요, 그냥 완전히 없던 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부 간에는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요, 친족 관계도 소멸됩니다. 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만 빼고는 이혼세가 따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부 자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부부간에는 다 없어지고요. 재산도 분할합니다. 그래서 아까 투기 자산은 각자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부부 별산제.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하는데요. 뭐 부동산, 예금, 증권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안 받은 것들, 즉 장래의 이득이죠.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퇴직하게 됐을 때의 그 퇴직금과 연금도 미리 분할 청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꿀팁이죠, 여러분. 이혼하실 때 요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까지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채무의 부담 비율도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상가사 대리라고 했습니까? 일상가사의 채무는 각각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나눠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혼하게 될 때 어느 한쪽이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한쪽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손해의 종류 중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우리가 위자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자료 청구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뭐 남편이 때리거나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건 남편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못 살게 그러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혼이 됐으면 그 시어머니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X는요, 보통 잘못한 정도라든가, 뭐 재산 상태라든가, 뭐 쥐뿔도 없으면 털어서 나올 것도 없겠죠. 또 혼인 기간이라든가 뭐 1년 상고하고 10년 상고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또 직업이라든가 뭐 남편이 의사라든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면은 더 많이 내라고 그래야 되겠죠. 또 자녀의 부양 관계 누가 애를 키운다든가 보통 여성분들이 애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한테 얘기하면 판사님이 결정도 떨어집니다. 얼마 주라고. 그래서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 모든 게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혼하고 나서 서로 간에 이제 치근덕거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요. 자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반대입니다. 자녀 문제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셔도 아이들 관계에서는 그냥 계속 아빠고 계속 엄마입니다. 물론 아빠, 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뭐 엄마가 살고 있다고 하면 가끔 아빠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엄마랑 살고 있어도 아빠가 죽으면 부인한테 상속이 안 되지만 이제 이혼했으니까 자녀한테는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즉 헤어지면서 누가 친권 살 거냐, 친권자 지정. 뭐 자녀가 미성년일 때 뭐 뭔가 동의를 해준다든가 대리해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누가 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양육자 결정. 여러분 친권자와 양육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육은 엄마가 해도 친권자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양육을 하게 될 때는 양육비가 되기 때문에 이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뭐 부부가 먼저 합의해서 와도 되고요. 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판사님한테 물으면 판사님이 정해줄 수 있고, 재판상 이유는 협의가 필요 없어요. 아예 판사님이 정해서 판결할 때 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양육권은 엄마가 갖는다. 아빠는 양육비로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뭐 언제 내라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이 정해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월급을 지급으로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몰라서 못 받았다가 요즘에는 이거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어야지 자기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여러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때로는 이혼을 할 때 이 면접 교섭권 행사하지 않는 걸로 약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재벌집 등 이혼할 때 많이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뭐 최고의 재벌집이 이혼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양육권을 받는데 친권도 받고, 이제 아빠가 옆에서 날파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넣었어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신 위자료를 갖다가 좀 얼마 더 주겠다 이런 걸 넣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왔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부모 생각이고 애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가 엄마랑 살고 있지만 가끔 아빠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뭔가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유엔의 권고도 있고, 유엔의 이제 아동 권리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갖는 걸로 우리가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이제 우리가 면접 교섭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요즘 바뀐 제도인데요. 아니, 이혼을 해놓고 보니까 애가 학교 가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엄마가 재혼하는 경우 더 그렇죠. 자, 김 씨 남편과 이 씨 엄마가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낳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김 씨가 되죠. 엄마 성 이 씨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혼인신고서에 그 체크하는 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아빠 성 따라가니까 김 씨가 됐어요. 근데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살다가 애가 학교 갔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엄마가 박씨 남자하고 재혼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아빠는 박씨, 엄마는 이씨, 애는 김씨예요. 이게 완전 콩가루가 됐죠.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인 논리를 받는 거예요. 아빠는 박씨인데 애가 김씨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죠. 아빠의 애가 아니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녀의 성과 번을 지금 엄마 걸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재혼한 남편 걸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혼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혼하실 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가 됐는데요. 예, 뭐 결혼과 이혼 딱 두 주제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 들어보실 때가 꽤 있죠. 예, 뭐 조금 뭐 기지개 좀 펴시고 우리는 하나를 더 할 겁니다. 심각한 문제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100%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장래에 뭡니까? 예,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도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무조건 타먹을 수 있는 보험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을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 보험을 들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가 무조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100% 지급이 보장되는 게 보험금이죠. 요즘 뭐 자살해도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만 본인은 못 만져보는 거죠. 고객까지 좀 아쉬운 점인데 어때가 자녀나 가족들에게 좋은 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볼 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 갖다 싸들고 갈 수는 없고 뭐 죽을 때 그냥 오판벌만 갖고 가는 거니까 그냥 남겨놔도 애들이 또 부인이 알아서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기왕 죽는 거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거를 내 맘대로 좀 써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더 폼나게, 그죠?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도 내가 뭐 이렇게 쫙 폼나게 나눠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단체라든가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하죠. 모르고 그냥 죽으면 그냥 애들이 나눠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폼나게 상속을 해보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즉 세트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범위, 좀 이따 범위를 말씀드릴 거고 일정한 범위의 그 친족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주게 되는 건데요. 이 받을 사람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체 같은 경우에 줄 수는 없고요. 아니 아까 뭐 고원하고 병원에 줄 수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상속이 아니고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좀 비슷한 제도예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지 동물에게 줄 수 없어요. 즉 뭐 외국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내가 아끼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내 재산 뭐 1,000억 원을 주노라. 이런 정신 나간 뭐 그분 나름대로는 보람 있게 쓰인 거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외국도 상속은 사람만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동물이나 뭐 로봇 등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느냐? 왜 그런 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증이라는 제도예요. 법인과 단체 쓰는 것처럼 변호사한테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야옹이한테 매일 한우 2 플러스를 스테이크 하나씩 줘라. 뭐 그리고 뭘 해줘라. 이런 거 갖다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그 집행을 하는 것 뿐이에요. 상속은 사람한테만 가능한 거고요. 사람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럼 걔한테는 상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직 사람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출생을 해야 사람인데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부인이 만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삭이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주 옛날에는 사산도 맞죠. 요즘은 뭐 태어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러면 곧 태어날 자녀가 있는데 아니 내가 그 시간 차이로 내가 조금 먼저 죽는 날 차이로 상속을 못해서 내 자식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둬서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태어나 있는 걸로 보고 상속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상속은 사망을 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주는 걸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뭐 재산 갖다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 기부할 수도 있고 이건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과 증여는 그 시점이 좀 다른 겁니다. 세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시간으로 좀 많으면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세금은 따로 나중에 편성할 건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주나 죽었을 때 주나 나라에게 바치는 돈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산을 갖다가 이제 넘겨주는 건 재산이 상속 재산이 플러스가 된 재산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빚도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사업하셨다. 그러면 빚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은행 빚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오히려
자녀가 빚더미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근데 법이 그러니까 다 보호장치를 만들어 놨죠. 그 상속을 받고 빚이 많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법원 가셔서 포기 그 서류 한 장만 쓰시면 돼요. 포기하면 아니 그럼 그 돈을 빌려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가 재산 상황을 보고 빌려준 거지. 아니 뭐 자녀들이 몇 명인가 보고 뭐 마누라가 부자인가 보고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이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빚을 갖다가 받아가고 그리고 좀 만약에 다 못 받으면 그건 아쉽지만 땡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받아내? 가족들한테 받아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남은 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부인도 잘 몰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가서 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속 포기서 옆에 바로 있어요. 서류가. 한정 승인서를 법원에 내게 되시면 법원에서 이거 계산해 줘요. 자, 저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이몽룡 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재산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도 거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재산 가운데 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 갚고 남으면 상속을 시켜주고 없으면 그냥 터는 겁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플러스가 되었으면 내가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거고요. 마이너스 되면 내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재산을 잘 모르니까 상속된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여유가 있다라는 의사표시라는 것이 한정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빚을 상속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좋은 거 배우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기나 승인은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오늘 배웠으니까 하는데 내 동생이나 누나한테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누나나 동생한테는 그대로 빚이 상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가족끼리는 나눠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죠.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서류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의 종류를 보면요, 이제 개인과 법률가는 아까 자유롭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도 자유고요. 계약이 자유다 보니까 이 상속 영역에서의 유언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유언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고인이 유언하셨다. 자유예요. 유언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유언하시면 그 유언대로 갑니다. 유언대로. 유언이 없다. 그럼 민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뭐 민법에서는 이제 가장 표준적인 방식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언 법정 상속은 민법 규정대로 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자녀에게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유언은 그걸 갖다 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딸한테는 좀 더 주고 뭐 막내한테는 좀 더 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가족법 문제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언 상속은 좀 그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런 형식대로 안 하면 유언이 없는 걸로 보고 법정 상속에서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한다고 하셔도 이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예외가 있어가지고 일단 뒤에서 볼 텐데 일정한 범위는 꼭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녀가 밉다고 해서 야 둘째 아들 너는 개망나니까 아빠가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한 푼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유언장 썼다고 하더라도 그 개망나이도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뭐 n분의 1 몫의 절반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이 유언이니까 유언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동시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언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도 17살 돼야지 유언할 수 있는 거지 17이 안 되면 유언은 못합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 그런 소설 보셨죠? 소나기라고. 그래서 뭐 김초시 댁 딸이 죽었는데 입고 있던 옷을 꼭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지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소설 있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요. 예,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 17세 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7세 달하지 못했다, 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양반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 치매가 있다든가 심신상실 상태가 있다. 그러시면 그 유언도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기업 회장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 유언을 하시고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이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굉장히 크게 장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큰 아들은 뭐 일본에서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각각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왕 회장님이 이제 유언을 하신 거죠. 큰 아들한테 다 물려주겠다 그랬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미 10년 전부터 치매십니다. 오락가락 하십니다. 뭐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그 유언을 무효화 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온전한 정신일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법원의 사건에 따라서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더라도 잠깐 약간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약간 제정신 돌아왔을 때 유언장을 쓰시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증명의 문제가 되겠죠. 변호사들이 이제 서로 간에 증명하는 문제가 되고요. 또 유언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든지 전부나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갖다가 여러 장을 써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일 마지막 게 유효합니다. 앞에 건 모두 철회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크릿 가든 같은 드라마 보면 대교 회장님이 뭐 뻑하면 유언장 쓰시죠. 뭐 밑에 자녀나 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김변 유언장 다시 쓸 거야. 날라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언장을 갖다가 매일매일 쓰셔도 됩니다. 유언장을 안 써서 문제지 매일매일 쓰시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유언장을 쓰는 그런 뭐 퍼포먼스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조용히 내 유언장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써 놓으시면 그대로 유언장 효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제목 유언장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률상 유언은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식주의라고 불러요. 형식이 필요하다 해서 요식주의. 그 요식대로 안 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엔 5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이 방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바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엄격한 형식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먼저 이름 보시면요. 자필증서, 유언장 쓰는 겁니다. 녹음, 유언장을 쓰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증서,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변호사 같은 사람이 멋있는 공정증서, 구수증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요거 5가지 아니면 다 무효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다들 자기 옆에 서가지고 아들들아 잘 지내거라 뭐 아버지 막 헉헉 울고 하는 임종시의 유언 이거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흔하고 간단한 게 자필증서입니다. 유언장을 쓰는 건데요. 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글씨만 가능합니다. 뭐 컴퓨터로 쳐가지고 프린트한다든가 타이핑한다든가 뭐 그냥 그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가지고 유언 남겼다? 예, 모두 무효가 되겠습니다. 손글씨도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날짜를 꼭 써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판례를 보면 몇 년, 몇 월까지만 써가지고 무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보통 법적으로 도장을 찍는 데는 서명을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서명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꼭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키시면 그냥 손으로 이제 이 유언의 취지를 갖다 쭉 쓰시면 그러면 그대로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이 여러 장이면 가장 나중에 쓴 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그냥 뭐 철회했다, 무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유언장을 많이 쓰는데 서구 사회는 이 비디오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녹음을 하거나.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서구 외국 친구 장례식장 가봤더니 장례식 끝나고 이제 변호사가 자 가족분들하고 뭐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오라는 거예요. 한 방으로 불러봅니다. 갔더니 이제 비디오 테이프마다 꽂는 거예요. 변호사가 자기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에 그 죽은 친구가 확 나와요. 얘들아 놀랐지? 너희들이 이걸 보고 있었을 때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큰 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들 좀 나눠주는 겁니다. 마이크 왔네? 너 내 자전거 갖고 싶어 했지? 그거 너 줄게. 너 재용이 왔네? 너한테 내가 카메라 넘겨줄게. 뭐, 날 추억하면 잘 써주길 바래. 뭐, 이런 거 이제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역시 형식은 내용을 얘기하고, 날짜를 얘기하고, 이게
유언이라는 취지로 녹음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엄격한 방법부터 가볼게요. 비밀증서. 비밀증서는 유언을 갖다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알리기가 싫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봉투에 넣고 밀봉, 이제 풀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언하신 분과 증인 두 명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법원에 가져가서 날짜 도장을 받으면 돼요. 그럼 비밀증서가 됩니다. 유언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부잣집에서 이제 좀 비밀리에 뭐 할 게 많은 경우 하게 되고요. 좀 더 재산 많은 집은요, 변호사를 부르겠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말로 불러주십니다. 보통 이제 골골하시죠. 뭐 누워가지고 김비아 왔나? 자 받아 적게 이래가지고 말로 하시면 옆에 이제 변호사가 받아 적어요. 공증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인정한 증인인데 보통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 읽고 한번 낭독해요. 정확한지. 그래서 유언자가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시죠. 그리고 증인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증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밀증서는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 증인도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공정증서는 그 문서 자체 찍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그 증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공증인, 변호사가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된다거나 아니면 뭐 은닉하거나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징계를 받거든요. 뭐 형사처벌도 받고요. 그런 위험은 없어서 확실한데 다만 변호사 비용이 좀 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에서 하는 가장 확실한 어떤 유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네 가지 방법을 보니까 아니 변호사를 부르든 또는 뭐 녹음을 하든 유언장 쓰든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꼴까닥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로 좀 중환자실에 온 겁니다. 막. 근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언이 없는 거니까 법정 상속이죠. 근데 잠깐 제정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유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충적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유언을 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증인이 뭐 증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제3자죠.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다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거 받아 적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본인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증인도 확인을 하면은 유효이 되는데 차이점이 여기는 아까 공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법원이 인정한 증인 변호사인데 여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도장을 받으면 공증인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수증서, 즉 말로 받아 적는 증서라는 것이죠. 이런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 아시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언장 정도 쓰시면 또는 귀찮으면 녹음 정도 하시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임종실 옆에 쭉 둘러앉아 가지고 예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요 이런 거는 법적인 유언은 아니에요. 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없이 살았던 것은 거의 모여있는 가족들이 뭐 아버지가 임종시에 남긴 말에 대해서 별로 불만 없이 그냥 오손도손 잘 이해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중에 한 명 굴러 들어온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선 다 뭐 흑흑 뭐 이런 다음에 나중에 한 달 정도 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형님들 전 이렇게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절 더 사랑하셨고요. 제가 아버지 부양해 드렸으니까 다 제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그 굴러 들어온 말이 맞아요. 임종시 유언은 유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는 효과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증은 유언 플러스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니까 이거는 상속처럼 일정 범위의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친구나 뭐 법인, 아까 뭐 대학, 병원, 고아원 이런 단체들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친족도 우리가 4촌까지만 원래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뭐 5촌 조카라든가 뭐 6촌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재산 중에 300억을 한국복지사회보장에 주노라 뭐 이런 걸 남기시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증은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부담부 이 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내가 죽으면서 자, 내가
연고자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이 병원에서 장례식이라도 좀 치러주시오. 그럼 내 재산 얼마 안 되지만 3천억 원을 이 병원에 모두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아까 상속은 포괄적으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모든 재산이 한 번에 상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빚도 거기 묻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 재산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 나의 절친 전재용에게 네가 갖고 싶던 그 내 요트 그거 너 줄게. 이렇게 딱 특정해서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언으로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원래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을 나눠주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는 것에 비해서 유증은 누구에게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까 유증에 또 유언의 제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언자가 마음껏 자기가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가족들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약간 좀 푼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재산이 많지 않은데 자,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편화합니다. 어떤 거원에 기부한다면 아니 부인은 어떡하라고요? 그 부인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 재산 그러면 자기 살고 있을 때부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부인이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반의 상속인들의 어떤 생계보장 이런 걸 목적을 위해서 유언하거나 유증을 하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 배우자나 자녀들은 또 부모나 자매들은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언하셔도 요거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자, 이따가 계산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언에 의한 상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형식을 갖춰서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유류분만큼은 우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형식을 못 갖추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법이 정한 대로 법정 상속, 즉 50% 이제 우리가 받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n분의 1로 받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유언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균등분할 상속, 즉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죠. 자, 어떤 분들이 받는 거냐?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 4천까지입니다. 받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아까 배우자 할 때, 결혼할 때 잠깐 나왔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못 받아요. 이게 큽니다. 그래서 잘했잖아요. 좀 같이 살아보니 남편이 좀 돈이 있는 것 같아, 집안에. 또 부인네 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혼인신고를 하셔서 법률혼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못 받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 태아도 받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어도 내가 상속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 받을 애가 내가 너무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 패륜적 행위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그러면 얘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얘만 빼버리면 돼요. 자녀가 3명입니다. 아들이. 1, 2, 3, 3명인데 두 번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때? 아버지 재산 상속할 때 두 번째만 빼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배우자만 상속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박한상 사건인가 뭐 이한상 사건인가 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부모를 갖다가 죽였던 그뭐 공공의 적이라고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죠. 자, 상속 순위가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상속 순위. 그 일정 범위 친족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순서에 있어서 1순위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제일 먼저 받아가고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고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부모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면 얘가 몰빵 다 받는 거죠. 자녀가 없다. 그럼 부모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언제나 받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100% 몰빵 다 갔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받고 배우자가 자녀 부모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다 받습니다. 배우자가. 그럼 형제자매는 받을 게가 없냐? 배우자까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줄투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 줄투상이. 뭐 승합차 타고 가다가 다 죽어야지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으면 사촌의 혈족이 맞는데요. 친척이. 이 사촌도 없다. 뭐 비극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뭐 한가편 차다가 버스가 굴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고인을 뭐 특별히 돌봐줬다거나 뭐 함께 살고 있는 뭐 아까 보통 사실혼 같은 경우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내가 받을게라고 특별 연고자를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고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연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근데 그나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촌도 없고 뭐 특별 연고자 없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허망한데 뭐 국가가 먹습니다. 그냥 국가가. 이게 좀 허망한데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랑 치즈도 못 사는데 지하에서 갑자기 집 앞에 뭐 엄청 한 10m 되는 뭐 리무진 딱 쓰더니 거기서 말끔하게 양복 입은 아저씨가 내립니다. 가죽 가방 들고. 근데 엄마하고 뭔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갑자기 날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난 뉴욕에 있는 변호사인데 너의 20촌 할아버지가 너한테 유산을 좀 남기셨다. 한 200억쯤 된다. 근데 너밖에 없다. 네가 다 가져라고. 이런 영화가 종종 나오는 이유가 미국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가 잘 보관을 하고 있고 나중에 가까운 친족을 찾으면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한다? 예, 국가가 먹는다.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자, 그 여기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꼭 기억하실게. 대습상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대를 이어서 상속한다는 건데요. 그 상속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상속이 죽어버린 거예요.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삼촌 둘이 있는데 삼형제인데 벌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만 일수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녀를 우리 아빠 못 받고 삼촌 둘이 다 쓱싹 먹느냐? 그럼 억울하겠죠.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그 직계비속, 즉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니까 그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내가 손자가 대신 그 상속을 받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죽었으면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드라마에서 재벌집 왕회장님 계시고 그 손자가 떵떵거리는 이유가 그 아버지가 중간에 죽었어도 그 손자가 대습상속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상속 분배는 법정 상속이니까 n분의 1이에요. 균등분할입니다. 그래서 남녀, 기혼, 미혼, 장남, 차남, 뭐 친자냐, 양자냐, 엄마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도 지금 2000년대 이전의 민법에서는 60년대 민법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들의 절반만 받는 거고요. 그나마 그 딸이 시집가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 즉 그 아들들의 반의 반만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삼성가가 그 나중에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기 전에 소송에 휘말린 이유가 그 선대장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건희 회장에게만 왕창 주신 거예요. 유언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왕창 받은 거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과 그리고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나들이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물론 이건희 회장이 이겼습니다만은 그때 서로 주장부이 다르거든요. 왜냐? 그 아들과 딸들 특히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누나는 결혼했으니까 집 갔으니까 그 액수가 반의 반밖에 안 되니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고요. 옛날에는 민법에 장남에게 더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애들하고 배우자하고 똑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우리가 특례가 있어서 애들보다 50%를 더 줍니다. 즉 애들의 1.5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애들보다도 이 배우자는 훨씬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원칙이지만 혹시 그 아들들 중에 혹시라도 그 아버지를 갖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했던가 아버지를 도와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뭐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를 지셨는데 큰형하고 둘째 형은 다 뭐 서울 가서 사업하고 뭐 있는데 막내 아들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나 또 아버지가 과소하시는 거를 같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아무래도 막내 아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주장했을 때 더 줄 수 있는 거지 주장 안 하면 그냥 n분의 1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연습.
상속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얼마 받나가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걸 다 여기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고요. 배우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퀄로 표시합니다. 배우자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0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뭐 딸 셋으로 가든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셋이 또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남은 재산은 9억이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걸 다 정리합니다. 아버지 뭐 빚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재산에서 빚을 갖다 다 갚고 남은 게 9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균등날이니까 1대 1대 1이죠. 다만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1.5배인 줄 있으니까 엄마는 1.5로 계산이 됩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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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니까 자, 엄마 계산해 보면요.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1.5죠. 이러면 여러분 암산으로 안 나오죠. 계산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하시냐면 자녀들은 모두 2로 놓으세요. 2. 그리고 배우자는 3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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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죠. 엄마가 1.5배 받잖아요. 그러면 2대 2대 2대니까 6이고 엄마가 3. 9분의 3이죠. 이건 암산으로 나오죠. 그래서 엄마는 3억을 받습니다. 자, 자녀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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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더해서 9분의 2죠. 그래서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9억 원의 9분의 2니까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신다라고 좀 약간 정신 나간 소리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산이 9억이면 전 재산 다 사회 환원하나요? 아니라 아까 뭐가 나온다고요? 유류분이 나온다 했죠. 유류분이. 유류분이 얼마냐? 유류분은요. 아버지가 이런 소리 안 하는 걸로 계산하시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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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분의 3, 9억이니까 3억에 2분의 1으로 1.5억을 무조건 받는 거고 유언 상관없이 자녀도 아까 2억이었죠. 그 2분의 1 1억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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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래서 우리가 1억 5천이니까 합해서 얼마? 4억 5천을 가족들 남겨주고 4억 5천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재산을 환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직계 가족들은 모두 유류분을 지킬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두면 쓸데없는 법률 상식 공부했는데 요분은 우리가 자유의 신상이 아니고 정의의 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공정한 거죠. 왼손에 저울을 들고 공평한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그러니까 이거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의 상징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 뭐 밑에 있는 거는요. 뭐 원래 원어에 멋있어 적어본 거고 이런 뜻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누리라고 만드는 건데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도록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법들은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상식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족법을 공부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뭐 호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이어서 형사사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는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 추가로 이어서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